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집으로 돌아온 이명박. 축하는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 아침 7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휴일이라 제가 조금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해드리기 전에 전 CM을 방송해드립니다. 당구입니다. 이분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공학과 학과장이신 김효종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그 특별기획을 통해서 김효종 교수님과 함께 소프트웨어 당신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기획을 여러 차례에 거쳐서 방송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공학과에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학과장이신 김효종 교수님은 장학금도 많이 주선해드리겠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나와도 상관없고 대학을 나와도 상관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직장을 다녀도 상관없고 정년퇴직을 하신 분도 상관없다. 모두 그 전문가를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광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김효종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공학과 학과장님의 그 핸드폰 번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의 일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AI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이버입니다. 사이버. 그러니까 학교에 매일 가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이 확산됐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때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를 막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다. 라고 아마 각오를 대단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국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 조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일본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인 입국을 사실상 봉쇄했다는 겁니다. 중국발 항구편 줄이고 중국 사람은 인천공항만 통해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달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90일 이하 체류 외국인이라면 입국 즉시 공항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공간에서 기다려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 확인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가 의무화된다.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는 코로나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취 채취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저는 이 코로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립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많은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견해입니다. 지금 전세 중국을 제외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코로나 환자는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는 이제 팬데믹이 끝난 엔데믹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중국만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많았냐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외교관들, 우리나라 공관 직원 63%가 확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는 항공기 화장실의 폐수, 오수를 채취해서 얼마나 코로나 환자가 있는지 이거 확인하겠다라고 할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중국 코로나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반대예요.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에 끝났어. 엔데믹이야. 이 단계로 가는데 중국은 이제 확산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시진핑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왜 이랬느냐는 겁니다.
엉뚱한 짓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어떤 나라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겁을 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각 의료 체계, 미국이면 미국, 우리나라면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그 환자들을 치료할 만한 충분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특히 그 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탑입니다. 의료 체계에 관한 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산이 됐지만 사망률이 적은 이유가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큰 소리 쳤던 이유도 뭐냐면 옛날 전임자들이 대통령들이 만들어줬던 아주 강력한 의료 체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K방역 잘행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안하지만 의료 체계가 형편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중국은. 왜? 의료 체계가 형편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돈을 의료에 투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하느냐? 국가가 투자하는 거 말고 우리 개인들도 의료보험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디 가서 좀 나이 먹은 사람이 어디 취직한다. 취직을 못해요. 왜냐? 취직을 해서 돈 조금 벌면 의료보험이 왕창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서운 거는 세금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의료보험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의료 체계에 국가는 국가, 개인이면 개인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해외에 경찰서 만들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해외에 공자학원 운영하고, 그리고 해외에 선거에 개입하고, 해외의 정치인들에게 뇌물 주고, 해외에 있는 학자들에게 이 연구비회라는 이름의 공작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없는 겁니다. 정작 중국인들, 내국인들의 의료 체계를 갖추는데 돈을 쓰지 않고 시진핑은 공산당, 전 세계의 공산당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공산당의 맹주국의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서 헛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가 중국 사람 그러면 코로나 이러는 겁니다.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현실이고 이게 시진핑의 진면목이라는 겁니다. 정작 써야 할 때 돈은 내국인들을 위해서 의료보험을 갖추고 의료병원을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돈을 쓸데없이 전 세계에 중국 경찰서, 비밀 경찰서 만들고 미국 선거에 개입하느라고 돈 뿌리고 그따위 짓거리를 하느라고 지금 중국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중국몽?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국몽은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것이 중국몽입니다. 돈이 들어가죠. 중국몽을 실행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국인들을 굶기고 중국인들을 아주 저임금 신장 위구르 같은 데 가면 사람들 잡아서 강제 노역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국몽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몽에 따라갔다고 했다는 사람이 지금 양산에 계십니다. 양산에. 경호원 60명 데리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좀 길었습니다. 제가 중국의 진면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국은 대국이 아니고 우리가 중국을 따라가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셔서 중국이 저렇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중국을 따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그 28일 날인가요? 어제 그제 국민의힘의 그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하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28일 기사입니다. 친윤, 김경진, 동대문을 여당 당협위원장에 내정됐다는 겁니다. 친윤이에요. 친윤이라는 건 윤석열계라는 거죠. 친윤그룹 인사로 평가되는 김경진 전 의원이 현역인 허나 의원을 제치고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에 내정됐다고 하는 것이 28일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떠오르자 김경진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김경진에 대한 과거의 이력들이 지금 SNS에 떠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2016년 12월 14일에는) 이 김경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변기 때문에 정상회담 중에 자리를 떴다. 변기 공주 박근혜의 판단 능력에 의문된다. 또 2016년 12월 12일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정희 동상 철거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다 라고 말한 사람이 김경진이다 라고 하는 팩트체크가 지금 SNS에 막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김경진 전 의원, 지금 그리고 이번에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에 내정된 김경진 전 의원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경진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세 가지로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김경진 전 의원이 친윤이에요.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그룹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려면 그 사람 친한 사람이 대체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 그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의 진리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면 가장 먼저 배반한 사람이 김경진입니다. 그건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배반한 사람은 즉각 또 배반합니다. 세 번째, 제가 김경진 전 의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총선이죠. 아마도 이 김경진 씨가 동대문을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김경진 전 의원은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총선에서 국민의힘 동대문을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김경진 전 의원이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다. 박근혜 변기 때문에 정상회담 중에 자리 떴다. 변기 공주 박근혜의 판단력에 의문된다. 그래서 권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박정희 동상 철거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김경진 후보를 내년 후년이죠. 4월 10일 날 동대문을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그 후보를 우리가 뽑아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에는 안 들어. 하지만 국민의힘이니까 뽑아줘야 돼. 국민의힘을 안 뽑아주면 저쪽 사람이 당선돼.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줘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다음번 총선부터는 이런 비극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번 총선에 당협위원장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완벽한 상향식 공천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허은하인데요. 전역 의원이 말이 많아요. 허은하 씨도 올바른 사람은 아니에요. 이준석계입니다. 그러나 이준석계든 박근혜를 변기로 공격했던 상관없이 다 동대문 을에
국힘을 하고 있으면 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누가 이 사람 찍어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나와서 동대문 을구에 있는 유권자들이 공천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천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경진 씨는 내년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후년이지만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동대문 국민의힘 후보로 날 가능성이 지금으로 크다. 마음에 들지 않아. 박근혜를 변기공주라고 공격했고 박지원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마음에는 들지 않아. 마음에는 안 들어. 하지만 이번에도 또 눈물을 머금어야 돼. 그리고 또 찍어야 돼. 왜? 국민의힘이니까. 이제 그런 비극적인 일은 종식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견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좀 제 톤이 강합니다. 말일날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대한민국은.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 열받는 기사를 또 하나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드디어 속내를 드렸습니다. 1월 임시국회 열자 하는 겁니다. 자,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를 열자는 게 그 야당입니다. 왜 임시국회를 하자고 그럴까요? 이재명이 방탄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임시회의, 임시회의가 끝나면 본회의, 본회의 끝나면 또 임시회의, 이렇게 해서 내년 1년을 가자. 네, 내년이라면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3년은 그렇게 해서 가자. 그리고 이제 2024년 4월 10일 총선 때가 되면 이재명은 또 입후보할 거예요. 그래갖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구속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재명은 2024년 4월 10일까지는 구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야, 이상로 이제 그만해라. 이제 4.15 부정선거 얘기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천만의 말씀. 이재명이가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구속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또 4월 10일 내년 총선에서 또 당선이 되면 또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으로부터 6년 동안, 근 6년간 이재명은 감옥에 안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가 그 다음에 대통령 됩니다. 그래서 4.15 총선을 수사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허수아비 대통령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해. 계속 끌려다녀. 계속. 이재명이한테 계속 끌려다녀. 농락당해.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이재명은 내년 2024년 4월 10일까지 구속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 또 당선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5년 동안 이재명은 구속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몰락해요. 그래서 4.15 총선이 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제 주장입니다. 오늘 말일날 제가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1년 동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번 뉴스합니다. 자, 이번 사면을 받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4년 9개월 만에 사면된 MB,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동아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년특별 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81살이네요.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지 앞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 이날 오후
1시 55분경 사제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28일입니다. 다소 야위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퇴원할 때는 휠체어에 탔지만 자택 앞에서는 휠체어 부축 없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저를 성원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코로나로 지난 3년간 국민들과 기업하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로를 드리고 싶다. 저는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아요. 먼저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을 하기 전에 정규재 주필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정규재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MB의 귀환이라는 제목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MB와 박근혜 두 사람의 분열은 부하들에게도 고스란히 투영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경멸했고 부하들은 그놈, 그년이라고 불렀다. 박 대통령은 상대를 재벌이 죽으라고 생각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주가 뭐라는 비양되는 말로 종종 했었다. 오늘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해방 후 새롭게 태어난 근대 한국이 키워낸 천연적인 인물이 바로 MB였다. 미모의 미국 여대생들을 아예 비행기로 실어와 즐기고 있다는 아랍 부호의 환락의 천국을 찾아 니스의 여름 바닷가 백사장을 감색 양복을 갖추어 입고 무거운 브리핑 자료 가방을 들고 뻘뻘 땀을 흘리며 찾아갔다. 그것이 MB였다. 그러니 공주와는 대화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감옥에 차례로 갔던 일은 명백한 설명과 해설을 남겨두어야 한다. 교훈과 증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것이다. 정규재 주필의 글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서 결국 둘 다 죽었다. 입술이 사라지니 이빨이 시렸다. 좌익의 행동 규칙은 죽창을 들고 있던 그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실용주의 따위 유화적 전술은 우군을 약화시키고 적을 강화했다. 국힘당은 전례적으로 기회주의자들의 정당이었다. MB가 2016년 박근혜에게 법대로라고 말하고서 치명적인 실수였다. 저들은 관심법으로 재판한다는 점을 MB도 잊어버렸다. 역선택을 가볍게 봤다. 박은 검찰과 공직자 그리고 제도를 과도하게 신뢰했다. MB는 좌익에 대해 낭만적 동조가 있었고 박은 달랐다. 두 사람 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다. MB 주변은 아직도 박을 질시하고 있다. 굳이 MB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과 악수를 하도록 한 점은 박과 비교되게 보이려는 제스처로 보인다. 두 사람 다 반기문을 후임자로 생각했으나 완전히 사람 잘못 봤다. 두 사람 모두 대중선동을 장난질 정도로 가볍게 봤다. 탄핵은 친이의 내부 반란이요 국힘당의 중심이요 뼈대인 지역 부패 세력의 반란이었다. MB는 박에 대해 오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불행한 앞으로도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국민들이 것이 되리라 라고 하는 정규재 주필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MB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MB가 어제 그제입니까? 28일, 예. 자기 집에 도착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MB는 어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국민에게 심려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구체적으로 말을 했었어야 됩니다. 자, 첫째, MB의 잘못을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언짢으시더라도 계속해서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B는 거짓 촛불에 대했습니다. 촛불에 대했어요. 촛불에.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거짓 세력에 굴복해서 북악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불렀다나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에 굴복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에 MB가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MB 옆에 누가 있죠? 권성동이 있는 거 보이시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같이 말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하게 저 사람이 반성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MB에 어제 국민께 심려들어 죄송하다라고 하는 저 사과는 반쪽짜리입니다. MB는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MB는 국민을 또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솔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솔직하지 못하고 MB도 솔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석방된 박근혜마저도 솔직하지 못한 면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MB에게 제가 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과에는 박근혜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로 들어갑니다. 섹션이 넘어가니까 광고 하나 합니다. 제 책을 광고합니다. 제가 2016년 말에 쓴 책입니다. 제목은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 기자님 너무 좀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기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지금 교보문고나 예스24 같은 곳을 통해서 우편 주문을 통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사서 읽어봐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책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 책을 읽어주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다음 뉴스 진행합니다. 전 대통령인 문재인 씨가 국민들에게 연하장을 보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산 마을에서 바라보는 영축산 정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른 독수리를 닮았습니다. 산마루로 솟아오르는 힘찬 새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합니다. 새해 전망은 더욱더 어둡습니다. 서로 등을 기대고 온기를 나눠야 할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부디 치유와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하며 연대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문재인, 김경수이라는 연하장을 국민들에게 보냈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합니다.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라고 문재인이가 말했습니다. 그냥 웃지요. 연말에 그냥 웃고 넘어가자고요. 그냥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감사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만. 그 전에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북한의 무인기가 어디까지 왔나라고 하는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이렇게 서해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대통령실 용산을 거쳐서 이쪽 그 광진구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가. 우리는 몰랐어요. 그리고 격추시키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다. 무인기는, 북한의 무인기는 이제 높은 고도를 날아서 잡기가 어렵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비행 고도 2배를 높인 북한의 무인기 탐지도 요격도 어렵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 기사, 무인기는 탐지도 요격도 어렵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또 러시아의 무인기 그냥 제 집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러시아도 방공망이 대단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방공망 있으나 마나합니다. 그냥 우크라이나의 무인기가 만약 가서 480km 떨어진대. 그 480km면 여러분 저기 서울서 부산입니다. 그 거리를 그냥 무인기가 날아가서 폭격하는 거예요, 비행장을. 러시아의 무인기도 그냥 뭐 안방처럼 들라대. 양국이 모두 무인기가 무인 드론이 제 집 영공처럼 들어다닙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이 또 한 번 무인기를 보내면 우리도 보내겠다. 보세요. 북한이 이렇게 깊숙이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쭉 군사국 이렇게 해서 한강 따라가도 대통령실까지 왔다가 광진구까지 걸려서 갇혀요. 대통령실 지나갔다니까요. 사진 안 찍었겠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케이, 너 잘 걸렸어.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우리도 무인기를 보내서 평양의 주석군까지 갈 거야. 그리고 그냥은 안 가. 가서 삐라를 뿌릴 거야. 각오해, 너희들. 삐라 뿌릴 거야, 우리.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평양에 가서 무인기를 가지고 평양 주석궁, 평양 시내에 삐라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삐라의 제목은 제가 정해드릴까요? 평양 주민들 불만의 폭발, 김정은 곧 암살당할 듯 이라고 삐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뿌려보세요. 다시요. 평양의 북한 주민들 불만이 고조됐어. 김정일 곧 암살당할 듯 이라는 삐라를 만들어갖고 뿌려보라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 겁니다. 무인기를 잡기 위해서 물론 노력해야죠.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도 무인기를 보내서 삐라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평양 주민들 불만 폭증, 김정은 곧 암살당할 듯 삐라 만들어갖고 뿌려보시라고요. 한번 평양에. 김정은이가 또 그런 짓 할 거야. 다음 뉴스 합니다. 자, 예.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사설을 읽어드립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정치에 정치를 팔고 있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KT이사회가 현 대표이사의 연임을 결정하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정치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전 정부 기간 중에 선임됐다는 이유로 현 대표를 밀어내는 데 국민연금을 동원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으로 나쁜 짓을 한번 했어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증언 거짓으로 회유 협박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시켜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승인하도록 하라 라고 박근혜가 너에게 시켰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너는 풀어줄게. 너는 뭐 죄가 없잖아. 근데 왜 그 말을 안 해?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됐고 윤석열 검사는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민연금을 이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사장으로 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 내 편 사람을 172개, 지금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1등에서 172등까지 우리나라 대기업의 2대 주주입니다. 헌법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헌법을 어기고 지금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72개의 기업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연금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하게 내 사람을 좀 보내자. 172개의 내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뭐 검사 후배 이런 사람을 좀 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을 보내고 싶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연금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전 단계예요. 저는 3주 전부터 특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 사회주의를 저지하라. 어제는 7부와 8부를 방송했습니다. 방송을 못 보신 분은 유튜브 채널 이상로의 카메라 출동에 들어가셔서 연금 사회주의를 저지하라 특별 기획 방송을 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금 사회주의의 시조는 문재인입니다. 연금 사회주의의 꽃을 피우는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굳이 사회주의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선의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람을 심어야 되겠다. 자기 사람을 내 고등학교 동창, 내 대학교 동창, 내 검사 후배, 내가 신세진 사람을 172개, 전국 172개의 이 공기업의 사장, 사회이사로 보낼 수 있는데 그 좋은 찬스를 왜 놓칠까? 저는 군침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것이 비극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총대를 맸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총대를 메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검은 욕심,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검사 후배, 자기하고 친한 사람,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을 사장, 전국 172개의 대기업의 사장, 이사로 보내는데 이 사람이 총대를 맸다는 겁니다. 그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이렇게 겁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묵시적 청탁이 아니라 명시적 압박이라는 겁니다. 묵시적 청탁으로 20, 30년 감옥 가는데 현직 대통령이 명시적 압박으로 그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탄핵돼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은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일날 좀 너무 좀 강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왕 시작한 거 뉴스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어차피 오늘 휴일이니까 했습니다.
자, 지금 그 어제 그제 있었던 그 터널 화재 사건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작년 말에 국토부에다가 방음 터널 화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5명이 숨지고 4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와 관련 감사원이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 터널형 방음 시설의 화재 시설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감사원이 지적했어, 작년에. 이거 불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뭐하고 있었어요, 공무원들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고요? 이런 걸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감사원이 고치라고 그랬어. 딱,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불나면 위험합니다. 라고 국토교통부에다가 딱 줬어. 그러면 국토교통부 관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공무원이야. 이거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 조치를 취했었어야죠. 조치를 안 취했어. 왜? 왜 조치로 감사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수사해서 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태원 사건과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립니다. 이태원 사건은 뭐냐면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경찰서장에게 이거 사고날 위험이 있습니다. 조치 취합니다라고 보고를 올려서 용산경찰서장이 깔아뭉개서 용산경찰서에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구속돼 있죠. 그리고 용산구청장도 알았어.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 근데 아무 일도 안 했어. 용산구청장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구속돼 있습니다. 나는 이상민 장관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져야 될 사람을 책임지지 않고 정치적 책임만 져라. 그러다 정치꾼입니다.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합니다. 아니, 감사원에서 감사원도 예산을 들여서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원 공무원도 인건비도 들어갔을 거고 조사 비용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야, 그거 위험해, 화재나면 큰일 나. 경고했어. 작년 말에.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과 국토부 장관은 뭐하고 있었어요? 이거 수사해서 감옥 보내야 돼요. 그래야 또다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 이거 위험해. 사고 나면 사람 많이 죽어. 고쳐. 근데 왜 안 고쳤어요? 근데 고치려고 했어.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고쳤습니다. 라는 근거가 있든지 아니면 그냥 깔아뭉개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냥 깔아뭉갰다면 당시에 국토교통부 담당 간부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옥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잡힙니다. 자, 끝내기에 앞서서 칼럼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잘못된 칼럼. 조선일보 잘못된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조선일보의 그 박은주 에버그린 콘텐츠 부장이라고 그래요. 뭐 이름도 좀 복잡합니다. 김호준이 떠났다고 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이 칼럼을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횡설수설했어요. 왜? 사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칼럼을 쓰니까 이게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다 안 읽어드려요. 다 읽어드릴 만한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칼럼이라는 겁니다. 앞부분만 읽어드립니다. 투개표가 조작됐다. 이상한 패턴이 나왔다. 이 분야 전문가인 교수에 따르면 이라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 김어준이 그랬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 시절 가세연이 그렇게 말했다. 어떻게? 투개표가 조작됐다. 이상한 패턴이 나왔다. 이 분야 전문가인 교수에 따르면 이라는 것을 김어준이도 박근혜 때 얘기했고 가세연의
김세희도 문재인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사람들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극단적인 주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잘못됐어요. 지금 부정선거가 극단적인 주장이고 근거 없는 극단적인 주장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겁니다. 이 칼럼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조선일보 박은주 부장에게 제가 교정을 해드릴게요. 제가 데스크를 봐드립니다. 중앙일보 박은주 부장은 잘 들어야 돼요. 선배가 얘기하면 좀 들어요. 건방 떨지 말고. 이렇게 써야 하는 겁니다. 투개표가 조작됐다. 이상한 패턴이 나왔다. 이 분야 전문가인 교수에 따르면 이라고 김어준이 박근혜 때 얘기했다. 그런데 똑같은 주장을 문재인 때 가세연의 김세연이가 똑같이 얘기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했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괴담과 음모론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번에는 배춘희 투표지도 나오고 일장도 투표지도 나오고 화살표 투표지도 나왔다. 따라서 이걸 괴담과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왜?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다. 선거의 투명성은 확보돼야 한다. 라고 글을 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지 않았으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문장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을 거 없는 쓰레기 같은 문장을 잔뜩 나열해서 횡설수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수준이고 이런 조선일보의 수준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나 다를 게 별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 연말에 너무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일단 근데 연말에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밖에 달려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될 거냐 하는 거죠. 내년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좀 제 주장을 강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따위들이 진짜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침묵하고 잘못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마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독립언론인 이상로가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방송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기업은행을 통해서는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저에게 후원을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업 광고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도 잠도끼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잠도끼비를 사용하신 사용자의 동영상 광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매트, 베개, 안대, 이 복대 이 네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무실 때 안대하고 주무세요? 네. 네. 잠도끼비를 사용하시고 언제부터 효과를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첫날 이튿날서부터 잠을 잘 자는 거를 옆에서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보다도. 제가 원래 잠이 굉장히 예민하고 잠이 들어도 이 조그만 소리에도 깨고 또 한 번 깨면은 잠을 잘 다시 못 들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잠이 들고 웬만한 소리에는 잘 깨지도 않고 그러니까 옆에서 더 이 잠도깨비의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40년 같이 살면서 정말 얼마나 제 잠에 대해서 그거를 본인이 옆에서 더 깨닫는 거예요. 이제 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 이것을 사용하시고 통증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항상 남아있던 그 통증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던 통증이 잠도깨비를 사용하고 한 사흘 되니까 그냥 약간 그 무감각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 2주일 지나고 보니까 그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이 매트리스가 배달 오던 날 그때까지도 이 목 여기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좀 돼 있어 굳어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졌더라고요. 항상 그냥 없어지질 않거든요. 뭐 한의원 처치를 한다 할지 그렇게 해야만이 없어졌던 통증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죠. 예, 제가 지금 그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이 조끼는 잠도깨에서 만든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잠도깨 수면 매트를 구매하거나 또는 렌탈하시는 분에게는 이 조끼를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1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도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댓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밝혀야 합니다. 예, 맞아요. 4.15 부정선거 밝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윤석열 정부도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망한 나라 윤석열 이분도 비참한 세월을 맞이할 것이다.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상훈님 지금이라도 당을 하나 따로 만드시지요. 그게 빠릅니다. 황교안, 민경호, 이상호, 최연애, 오근호, 최서원, 김경재, 공병호 등을 중심으로 친박 단합 세웁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상로 기자님은 윤석열이 우파라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그냥 이렇게 우파인 척하면서 대통령 노름이다 하다가 퇴임하는 게 그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이분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정규재 주필의 그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정규재 주필의 모든 견해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정규재 주필의 그 5.18 관련 그리고 또 4.15 관련 부분은 저는 정규재 주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정규재 주필을 인용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견해를 인용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규재 주필의 견해에 제가 좀 반대하는 것은 4.15 총선 부정과 그리고 5.18 관련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규재 주필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제도 제가 저 변희재 씨의 미디어워치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신데 최근에 변희재 씨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태블릿 PC만큼은 변희재 씨가 가장 정직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자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변희재에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최근에 변희재 씨가 저에 대해서 무슨 좀 싫은 소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변희재 씨를 비난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처럼 모두가 다 완전 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변희재 씨는 상당히 훌륭한 분이고 앞으로 나라를 가 제대로 되는데 커다란 제목이 될 거다라고 하는 데는 저는 항상 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변희재라고 하는 커다란 제목을 우파 쪽에서 내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음번 선거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공천을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김사랑 씨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만나본 일은 한 번도 없지만 다음번 공천은 김사랑 씨 같은 분이 좀 공천됐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네, 국민연금을 민영화해야 합니다. 시청률 입금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저는 절대로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후원을 해주시는 분을 볼 때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만약에 나쁜 짓 하거나 헛된 소리 하면 저분이 얼마나 저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까?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 방송 시청해주신 너무 감사하고요. 자, 한 해 동안 카메라 출동 이상우 기자를 사랑해 주시고 카메라 출동 방송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저는 쉬지 않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자가 해야 할 본인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좋은 한 해 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내년 새해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